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가 글을 길게 쓰는 것은 짧게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핵심을 추리고 확실히 각인되도록 전달하는 것.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프닝도 쓰다 보면 늘 길어집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줄여야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오프닝이 짧아서 좋죠.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 짧은 오프닝을 쓰는데.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요. 사실 내일 저희가 별책 부록에서 보내드릴 책 내용이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라는 정지우 작가의 책인데요. 최이나 책방 대표랑 별책 부록에서 이 책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글쓰기를 참 힘들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마 별책 부록을 듣고 나시면 어느샌가 일기장이나 노트를 꺼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일 또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금요일은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지하철이 적자를 안고 달리고 있습니다.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음성 안내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지하철 역 이름을 경매를 붙여서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법을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논의를 해보죠. 그리고 BTS가 우리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BTS 10주년 페스타라는 것도 열리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 기업들 주가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산업의 그림자도 역시나 있습니다. K엔터의 현 주소도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경제상식 퀴즈도 지금 내드릴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불안으로 인해서 일부 소비자와 또 유통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사재기 수준까지도 가고 있다고 해서 염려가 되는데요. 정부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생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정보를 보니까 이것의 소매 가격 5kg당 12,000원 정도인데 평년에 비해서 60% 정도 뛴 거라고 하네요. 이쯤 되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짠맛이 나는 조미료. 힌트를 더 드려야 되나? 원탁의 기자들이 성공예감의 빛과 땡땡이라고도 합니다. 홍순자님 천일염 아니고요. 너무 나가셨네요.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혹시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럼 당연히. 네. 전철? 저 아직 이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 우대 카드를 찍으면 어제부터 이런 음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어르신 건강하세요. 이게 우리 학생 요금제 찍을 때 학생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이런 거. 근데 이제는 경로 우대 카드를 찍고 타시는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하철 운영사들이 지하철 공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이렇게 기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겁니까? 물론 기원도 하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이거나 노인의 우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사가 좀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이다, 아니다, 다른 것 때문이다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이 무료 승차 때문에 적자가 만들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무임 승차를 이용해야 될 사람 말고 이걸 또 부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음성을 추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짧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말은. 근데 이게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들으시면 네.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을 테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건강하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기분 나쁠 건 아니다라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청소년 탔을 때 청소년입니다 이거 갖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르신들에게 지급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거나 그렇죠. 만 65세가 안 된 사람이 쓸 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니까 예, 혹시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지는 말아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어르신 중에서도 동안이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만 65세인데 뭐 50세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나갔나요? 그리고 또 하나 무임승차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예전에 안 좋은 어감을 좀 담고 있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무임수송 이런 표현도 쓰기들 하고요. 근데 이게 지하철 운영사들마다 적자의 원인으로 이걸 꼽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또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무임승차, 무임수송이 많아질수록 이게 각 지하철마다 손실의 원인이 된다. 적자의 원인이 된다. 이건 어디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적자에 뭐 영향이 없지는 않죠. 예. 이게 왜냐하면 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의 30%가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지하철은 어쨌든 달리는 거잖아요. 달리는데 여기에 한 명이 타냐, 10명이 타냐 이거에 따른 비용이 확 늘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무임승차가 늘어날수록 이제 관리 비용이라든가 시설 유지 비용 그리고 우리가 혼잡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 이때 무임승차가 늘어나면 그 무임승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지하철 편성을 많이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런 혼잡 비용 같은 게 좀 가만히 되고 막 이럴 텐데 뭐 무임승차를 만약에 유료로 돌리면 네. 수입이 늘어날까 과연?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 보면 이 무임승차 때문에 뭐 온양온천 가서 이제 온천하시고 점심 드시고 오시거나 네, 네. 아니면 뭐 춘천 가서 닭갈비 드시고 뭐 좀 관광하고 오시거나 약간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게 유료화가 된다. 이제 무임승차 없어졌습니다. 유료 돈 내고 타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탈까? 그러니까 지금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유료가 되면 다 유료 승차로 전환이 될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수요가 줄겠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사실 기회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아하. 이게 실제로 김치영 기자. 그 202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그 자료를 보면 네. 지하철 부정승차 건수가 17만 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대용 카드를 부정 사용돼서 적발된 건수가 12만 건.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69.5%. 그러니까 아까 부정 승차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거나 좀 젊은 네. 사람들이 빌려서 쓰거나. 네. 그러니까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네. 이게 권 기자님 지적대로 만약에 무임승차의 혜택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수요가 전부 매출로 전환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지금 전체 승차 인원 대비 무임수송 인원의 비율이 한 18% 거의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한 2050년이 되면 약 43%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전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중에 절반이 무임승차라고 하면 앞으로 이 지하철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고민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죠. 노령화가 되면 될수록 네.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권수영 기자. 1984년에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처음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 네. 대해서 50% 할인 정책을 썼었고 그게 1982년에 65세로 낮아졌고 1984년에 65세면서 무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 4%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18%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20%를 넘으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보는데 네. 아마 조만간 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어디까지 노인으로 봐야 되나? 요새 65세면 사실 청춘이죠. 요즘에 뭐 65세 뭐 60대 후반인 분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죠. 맞아요. 나쁘죠. 물론 그분들 손주가 있으면 뭐 비공식 공식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조사한 걸 한번 보니까 2020년에 한 조사긴 한데요.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의 52.7%가 노인 기준 연령으로 만 70세에서 74세가 적당하다고 보시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네네네. 근데 이게 이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유엔 전망 보면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이건 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29.9%였는데 그 다음이 이제 이탈리아, 뭐 핀란드 이런 순서였어요. 근데 이게 2050년으로 가잖아요. 그럼 유엔 전망이긴 하지만 홍콩이 40.6%로 1등으로 올라가고 2등이 한국이 됩니다. 지금 전망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일본이 37.5%로 3위로 내려오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더 빠르게. 그때 이런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지하철은 운행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지하철 타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노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요금을 받을 사람이 또 이제 없어지는 거고 요금을 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만 65세 이상에게 주는 혜택을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건 사회적 합의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세 분은 혹시 한 올려야 되는지 올린다면 몇 살 정도 이상에서 무임승차 혜택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나오는 기자? 얘기는 앞서 권소영 기자 말씀하셨듯이 84년에 도입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야? 40년? 이 노인에 대한 기준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령 구조상 봤을 때도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에 있는 나이대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연령 분포 자체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노인 기준도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뭐 많이들 나오는 게 70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이렇게 올리더라도 기준 자체를 올리더라도 이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경태님이 저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 지공인데요. 이 지공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음성 안내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 노인 공이 50% 정도 할인하는 제도로 바꿔서 무임승차는 없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백용현님은 이제는 75세 정도로 올려야 한다. 놀 때는 청춘, 혜택 받을 때는 노인. 75세는 근데 소일도님은 80세부터 공짜로 하면 될 때 이렇게 각자 이제 많은 의견을 본인의 연령대를 밝히시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2명 중 1명은 무임승차 인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1명이 사실은 지하철의 운영과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아니면 세금으로 메꾸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세대 갈등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의 나이로 노인을 구분하고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65세는 사실상 이 제도의 영속성을 보장하기에는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 어렵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이대를 뭐 70세든 75세든 아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좀 올리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용의 묘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 제도를 조금 시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워낙 출퇴근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출근을 하고 혼잡도도 높기 때문에 도리어 낮에 가면 지하철 좀 텅텅 비거든요. 네. 그럴 때는 또 무임승차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지하철은 움직여야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 혜택을 집중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이로 해서 주는 거는 보편적인 정책이긴 한데 이거는 사실 본인이 가진 재산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리어 저소득층 노인층에다가 혜택을 100%를 주고 그 외에 다른 층에는 뭐 50%나 30%나 이렇게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많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안정미님은 적자가 어르신 때문이라고 하는 건 듣기 불편해요. 카드 안 만든 이도 많고 실제로 나이 들면 이동이 불편해서 실제 이용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안 쓰게 되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백동님께서는 지하철이 없는 지방 어르신과 차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혜택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차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 재원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하철이 운영하고 있는 네네. 지자체에서 그걸 지금 이제 서울시 지자체들은 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중앙정부는 못 해주겠다라고 안 된다는 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아까 그 지공이 지하철 공짜라는 뜻이었어요? 네네. 네. 아 요즘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줄임말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은 저희 중간에 어르신들은 끼인 쓰면 안 됩니까? 아니 그 끼인 세대들 이거 젊은 세대 말도 못 알아듣고 어르신 세대 말도 못 알아듣고 이거. 끼인 세대 말을 만드세요. 지공을 혹시 배웠네. 센스가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아 그건 많이 부족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공 하나 배웠습니다. 지하철 공짜를 지공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각 지하철 공사들의 적자 상태를 그냥 놔두는 게 맞을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 무임승차가 일종의 이제 노인 복지 차원에서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복지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를 따졌을 때 지자체에서 나오느냐 중앙 정부에서 나오느냐 했을 때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이 지하철이라는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차별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그 지하철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대해서는 되는 거고 지하철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교통복지 차원의 재원을 중앙 정부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도소농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 택시나 뭐 100원 택시 뭐 이런 식으로 그 복지 혜택을 제공하잖아요. 교통 복지를. 그런 식으로 재원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뒤에 농촌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 교통 노인복지는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를 차치하고 일단 서울시에만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뭐 공공성도 좋고 노인 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결국은 재원 때문에 네네. 한정되어 있는 돈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손실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들이 이 적자 규모로 계속해서 버텨나갈 수는 있을지 임계점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죠. 그러니까 나이대를 그러면은 올리는 거는 불가피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은 요금 인상을 요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의 그 무료 승차, 우대 승차 때문에 적자가 다 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김치영 기자도 이게 네. 세대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지적을 해준 것처럼 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요금을 더 많이 내서 그걸 보전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게 근데 이 정확히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정확히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심해지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대한교통학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적입니다. 네, 공익 서비스가 단위 운용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건 안 타건 어차피 그 시간대 만약에 무임승차가 늘었다고 해서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지하철이 뭐 3분 간격으로 운행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르신들이 많이 타셔서 지하철을 더 많이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차량 칸수를 늘려야 맞아요.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비행기처럼 사람이 많이 타서 기름이 더 많이 든다.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무임승차하는 분들의 비중이 그 출퇴근 시간대 많아지니까 출퇴근 시간대 만약에 지하철이 쾌적한 환경이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 고객들이 빠질 수 있다. 너무 갔어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출퇴근 시간에 뭐냐면 그렇게 막 콩나물시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어디 지방 여행 그래서 가시려고 근데 그 시간에 타시고 그래서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그 이게 적자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네. 시간대별로 좀 다르게 하자. 시간대별로 만약에 이제 그 뭐 출퇴근 출퇴근 시간대는 요금을 요금을 그냥 받고 운용의 묘를 네, 살리자. 맞습니다. 텅텅 비었을 때는 어차피 그 비었다고 운행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그냥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시간대고. 그래서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맞습니다. 것도 이제 방안 중에 하나고요. 우리 정경화님이 무임승차 없어지면 우울증 환자 증가해요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그래서 하고 맞아요. 싶은데 이것도 사회적인 맞습니다. 네. 무임승차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편익이 있어요. 맞아요. 노인 의료비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단순하게 막 교통 적자, 지하철 공사의 적자 부분으로만 집중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건강복지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낮에 어디 뭐 취재차 이동하느라고 지하철 타서 보면은 사람 별로 없을 때 어르신들끼리 한켠에 앉으셔서 막 담소 많이 나누세요. 이거 어디서 사왔냐고. 그래서 근데 이거 나 이거 천안에서 사갖고 오는 길이라고. 근데 그분들 다 처음 보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처음 보신 분들인데 그 경로 우대석에 앉으셔서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많이 다니시는 모습 보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 이게 교통 인프라라는 게 그 공공의 영역으로 저희가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예전에는 그 시내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공공 영역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적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 어차피 지하철은 다 도시철도 공사라고 해서 지하철 공사의 영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적인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근데 요금 인상과 그다음에 아까 무임승차의 비율,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늘어날 노인 인구,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지금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아까 지자체하고의 교통 인프라 서비스의 부분을 고란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의 주장대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일부분 보조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복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라고 한다면 지역은 지금 그 일반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노선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노선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부 진짜 도서 지역들 어려운 데들은 터미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이런 형평성적인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지 단순히 서울시에 요구만은 지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진짜 근데 제 고향이 시골이잖아요. 그 학교 다닐 시절에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오전 한 대, 점심 때 한 대, 오후 한 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용할 사람들도 없으니까. 많이 없어지니까 또 그나마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불편해지고. 맞아요. 악순환입니다. 우리 7648님께서 70세 이상은 무료, 65세에서 70세는 50% 할인, 64세에서 60세는 30% 할인, 59세 이하는 일반용 이렇게 딱 정해 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지하철 공사에서도 뭔가 손실을 만회해야 되고 다른 좀 벌이가 있어야 될 테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몇 년 전부터 지하철역 이름을 병행 표기하는 거죠. 그것도 입찰을 받아서 각 기업들에게 고가에 파는 거죠. 경매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역은 신한투자증권역 뭐 이런 식으로 변기가 되더라고요. 다 돈을 내고 입찰을 하는 건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지적도 있고. 무슨 굳이 공공성을 훼손할까 싶어요. 어차피 무슨 역 가로 열고 뭐잖아요. 네네. 폰트도 달라요. 폰트 훨씬 작아요. 맞아요. 굳이 그냥 광고비로 이제 그 영명을 이제 받은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지하철 입장에서는 그냥 광고 자리 하나 내준 거잖아요. 공공성 훼손까지 가는 거는 저는 저희가 이제 지금 적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선간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아니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테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라도 해서 지하철 공사가 돈을 좀 벌고 뭔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면 요금 덜 올리겠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한테 50원 100원 더 올리려고 하지 말고 광고 받아서 대기업들한테 광고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니 아예 지하철 지나가는 데를 광고판으로 도배를 해도 저는 요금을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 광고 열심히 보고 다닐 요즘에 그래서 의사가 그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광고도 많아지고 있고 지하철 창문 있죠.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면 창문이 있으나마나인데 그걸 전체로 때로는 투명해졌다 때로는 광고가 나오는 그런 디스플레이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지루하지 않게 되게 좀 신박하게 만드는 광고들도 지하철 안에서 나오고 있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거부감? 일부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로 유명한 뭐 그런 데들 이제 영명에 변기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제 무산되기도 하고 뭐 논현역 같은 데는 뭐 안과 이름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던데 대기업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저런 데는 저렇게 9억이나 내고 저런 거를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업체의 선택인 거니까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재계약률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90% 이상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나치게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싶으면은 요건 심의위원회에서 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낙찰 안 시키거든요. 그 정도로 필터링을 해준다라면 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막 딴지를 걸 만한 요소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그 공사들의 적자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에 결부가 돼서 혹시나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있죠.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비용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운영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같이 다 엮여 있어서 일단은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 지켜야 되고 노인 복지도 챙겨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손실폭도 줄여야 되고 뭐 경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전남 신안, 영광, 전북 부안, 뭐 충남 태안 이쪽에서 많이 나죠. 염전에서 생산을 합니다. 비가 좀 많이 올수록 생산이 또 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미리미리 이걸 사두려는 분들,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사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가수요를 또 땡기는 악순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짠맛이 나는 대표적인 조미료. 콩국수에 넣으면 신기하게도 단맛이 나는 이것. 그렇죠? 짠맛이 나는데 콩국수에 넣으면 너무 신기해요. 단맛이 나는 게. 수박에 찍어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요? 소금 안 넣고 설탕 넣어 먹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미스테리는 제가 한번 풀어보겠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그리고 퀴즈 정답 계속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엔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회사에서 10년 근속 챙겨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결혼 10주년이라도 챙기면 다행이고 저도 사실 성공예감 여기에 옛날에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방입니다. 그 시절부터 게스트로 했는데 네네. 올해 횟수로 아마 제가 10년째 하고 있을 겁니다. 게스트로. 근데 이제 진행자 자리까지 앉게 됐고 운이 좋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분들의 데뷔 10주년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BTS. 근데 BTS 정도 되면 데뷔 10주년 챙겨줘도 되죠. 혹시 BTS 10주년 이런 거 챙겨주면 낭비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큰일 나죠. 무슨 테러를 당하려고. 내일이죠. 여의도 일대에서 BTS 10주년 데뷔 10주년 페스타라고 해서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여의도 쪽으로 차를 끌고 오시면은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 상황 미리 좀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BTS의 10주년 잠깐 한 번씩 돌아보실까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어쨌든 가수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무대나 막 노래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유엔 총회 특별 연설한 거예요. 까만 정장 입고 딱 서 그게 있었을 뭐라고 해야 때. 되나? 저도 약간 한국에서 자라고 이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인데 그 RM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멋있었죠. 근데 그 RM도 역시나 일산에서 자란 그냥 되게 평범하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진짜 평범한 청년인데 너무 잘하는 모습에 약간 엄마 마음으로 쟤는 저렇게 잘하네라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드라마의 DVD를 보고 이런 거 다 찾아봤죠. 우리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그래요? 약간 가수로서 뭘 해야 되는데 되게 그 장면이 더 인상에 남아서. 네. 저는 빅히트 상장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네. 좀 자본시장 취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2020년 11월이었을 거예요. 고평가 논란도 상당했고 근데 그때 워낙에 IPO 시장이 핫했던 때라서 네. SK 바이오팜 따따따상, 카카오 게임즈 따따상, 그 다음 이제 빅히트 상장할 차례라서 그때 고평가 논란 상당했던 것 같아요. 피어그룹에 이 어마무시한 기업들이 있어서 고평가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약은 안 했거든요.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 원이고 이게 4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샀어야 됐는데. 그 BTS 소속사. 근데 지금 이름은 이제 하이브라고 바꿨죠. 근데 상장했다가 또 좀 많이 빠져서 맞아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막 그 주식은 환불 안 되냐고 막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뭐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방송 기자고 방송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예전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프로그램들 네. 이런데 사실 우리나라 배우나 가수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뉴스 나오고. 네. 그렇죠. 외국 프로그램 어디 하나 나간다. 네, 무슨 쇼에 나갔다 막 이런 아니면 것들. 빌보드 차트 100에서 한 90위에 진입했다 막 이런 네. 거. 그래서 BTS가 뭐 연일 뭐 그렇게 나가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이했던 거죠. 아 얘네들이 이 정도였어? 그러면서 여기 미국 사람들이 왜 얘네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BTS가 대한민국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빌보드 1위, 넷플릭스 1위 뭐 이런 게 뭐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수준까지도 돼 있고 물론 이제 좀 앞서 나간 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고 외국에서 보는 인식 자체도 덕분에 높아진 것 같아요. 국위 선양을 사실 많이 한 것도 맞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빌보드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이 지금 18번 핫백에 들었다고 하죠. 핫백. 네, 핫백에 1위를 6번 했고 빌보드 200 뭐 1위에 6번 올랐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데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뭐 국위를 선양한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까 이제 빅히트 지금 하이브라는 회사를 얘기하지만 이게 뮤지션의 능력이냐 아니면 프로듀싱의 능력이냐라고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뮤지션의 파워로 갔다라고 보면 이 BTS라는 존재는 저는 프로듀싱의 영역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이돌 산업 그러니까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한국적인 그러니까 K-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이전부터 왔던 것들의 정점에 지금 이제 BTS가 있다. 그런 것들의 장점들이 다 결합되면서 그리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SNS라는 새로운 그 마케팅의 기법들이 결합된 것까지 효과를 내면서 아주 그냥 빛을 발한 BTS의 굉장히 10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합되면서 가장 화려한 꽃이 피게 된 거죠. 그 최근에도 보니까 그 엔터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뭐 기업마다 다릅니다만 50%에서 100% 가까이 올랐고 이 K-팝 ETF도 있거든요. 상장지수 펀드. 거기는 뭐 드라마 제작사나 다른 데 좀 들어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뉴욕에도 상장돼 있어요? 예. 해외에서도 K-팝에 투자하는 ETF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만큼 인식 위상 자체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산업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죠. 10년간 경제적 파급력이 41조 원에 달한다. 중견기업 26개 정도의 규모다. 이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이 산업의 영향력 이거는 뭘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사회부 같은데 이렇게 출입하시는 선배들이나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도박판 판돈 계산할 때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나올 때 판돈이 얼마였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거기에 있는 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야 너 새벽 4시까지 칠 거였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요거 곱하기 새벽 4시까지 금액 해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실제 판매된 금액부터 부수적인 관광 효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효과까지 다 포함된 거여서 이게 과장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뭐 저희가 여의도에 BTS 이거 10주년 행사할 때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몰릴 거고 부대 행사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니까 간접 효과를 본 거는 분명. 아니 오지 마십시오는 아닙니다. 차 끌고 오지 마세요. 차 끌고 오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 무슨 경제 생산 유발 효과 뭐 부가가치고 합쳐서 얼마다라고 했을 때 뭐 엑스포나 올림픽의 경제 효과보다 오히려 BTS의 경제 효과가 훨씬 더 와닿거든요. 진짜 이거는 저도 거기에서 동감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많이 체감하는 게 뭐냐면 정말. BTS가 벌어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중소 중견기업 하시는 분들도 해외 나갔을 때, 전시회 나갔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자체가 인식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해외 여러 뭐 영상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한국 남자와 사진 찍기가
뭐 유럽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한국 여자랑 사진 찍기는 아닌가요? 아니 한국 남자 이게 왜냐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여성의 미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과거부터. 근데 동양 남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하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서양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확실히 자산은 자산인 게 저희 이제 회사에 문화부 연예부가 있으니까 연예인들의 이제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구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기업들한테 가끔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올해 초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BTS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 좀 구할 수 없겠냐고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가면 훨씬 비즈니스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BTS는 한국의 자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BTS뿐만이 아니라 그 동생 그룹, 그렇죠? 뭐 친한 그룹, 거기서 또 여러 그룹들도 소속사가 다르더라도 파급이 쭉쭉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뷰티 쪽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그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의 인기도 좋고 선망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예쁘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옷을 잘 입지? 이러면서 패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국내 그 미용 의료기기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좋고 심지어 사모펀드나 이런 데에서 아예 그 회사를 사가는 경우,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선언하는 데들도 많고 그 얘기는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팔려 나가는 거나 시장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분명히 BTS나 우리나라 K-팝의 인기, 그다음에 미래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신승호 님이 BTS 노래 가사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과를 지원하는 걸 보면서 영향력이 크구나 생각합니다. 전 마치 예전에 저희 시절 때 일본 애니메이션 보려고 일본어 공부하던 애들 있는 것처럼. 진짜 요즘에 뭐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한국어 공부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해외 나가면 곤니찌와 막 이랬어요. 한국 사람들 보고도 그 뭐 차이니즈 막 이러고. 근데 이제는 동양 사람이 보이면 안녕하세요를 먼저 해요. 물론 이건 아주 이제 조금 일부의 경험이긴 하겠습니다만 달라진 거죠. 그만큼 위상이. 아까 성은실 님이 유럽에서 일부 여성들이 한국 남자랑 사진 찍는 거 이제 유행처럼 밈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한국 일반 남성이랑 연예인이랑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실망하신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다 연사마 보고 한국 남자들 다 연사마 같은 줄 알고 막. 근데 그게 이게 뭐냐면 문화산업은 인식이에요. 인식이 그렇게 달라지면 저 회사 제품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저 나라의 문화상품은 뭔가 더 고급지고 뭘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더 뛰어날 것 같고. 왜 이렇게 다들 웃음을 고란 기자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대호 기자 사과하세요 빨리.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인식이 무섭다라는 거죠. 인식이. 네. 이게 또 문화 산업이니까요. 너무 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을? 너무 약간 팩트 폭행하셔가지고.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K-팝 우리나라 아이돌 육성 시스템 다 뭐 좋은 면만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항상 계약 파기 논란 그리고 너무 좀 하드하게 혹사를 시킨다라는 지적들도 항상 있고 얼마 전에 그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가 외신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질문들이 빠지질 않아요.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네. 그거는 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그 문제점들이 불거져서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서양의 시각은 지금까지 문화를 지배해왔던 이 서양 문화나 뭐 음악 세계에서 아시아의 파워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한국이란 나라의 이 K-팝의 인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기도 할 테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일종의 잘못된 부분, 자기들하고 다른 부분을 지적해서 가치를 조금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터도 가수라는 게 상품이고 아이돌이라는 게 상품이라고 보면 음악도 상품이지 않습니까? 상품을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고퀄리티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정말 잘하는 뮤지션을 발견을 하고 그 뮤지션이 음반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유명해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아예 시장이 좋아하는 뮤지션을 키워내는 구조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통한다,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걸 계속해서 과거의 모델을 가지고 너네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모 그 기획사가 미국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그 아이돌 그룹 하나를 데뷔를 시키거든요. 준비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모델이 미국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구조의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작년에 BTS가 번아웃 호소하면서 이제 활동 중단했을 때 뭐 짠하면서도 저들도 인간이구나. 네. 약간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 한 9년 정도 되면 번아웃 올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SM이라는 회사가 이런 연습생을 통해서 이 스타를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대학가요제, 뭐 강변가요제 이런 약간 뭐 이런 데가 가수 등용문 역할을 좀 했었고 아니면 백댄서를 하다가 가수로 이제 데뷔하는 경우도 있었고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근데 SM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말로 시장이 원하는 잘 만들어진 상품을 아주 좋은 마케팅을 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들이 상품이라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상품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따라오는 지금의 이런 논란들은 어찌 보면 성장통이라고 봐요. 이 성장통이 이제 따라오는데 이거를 사실은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이슈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아이돌들이 겪는 이런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연예인들이 진짜 대단한 게 같은 게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게 아마 기자들도 상처 많이 받거든요. 기사 썼는데 만약에 댓글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광고 받아 먹었냐 뭐 이런 댓글 보면 상처 받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어쨌든 간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공인이 돼서 뭐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악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는 조금 외면하고 이랬다면 지금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인정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길어지면 이것도 성장적으로 극복하고 나면 또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좋습니다. 그 육성 시스템을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그 계약서 문제, 표준 계약서나 아니면 불공정 계약서 문제는 이건 제도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착취당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BTS를 워낙 또 이제 많이들 좋아하셔가지고 할 말이 더 많았습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직업의 세계 살펴보는 재미있는 시간.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그렇죠? 중대재해법 이슈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일까요? 노무사에 대한 이 직업으로서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무사. 시험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이것도 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0명이 안 됐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8,200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자만. 네, 올해 처음 이제 10,000명이 넘어서 그 인기를 좀 실감을 할 수 있겠고 이 인기가 높아진 이유를 좀 보니까 왜 그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이 전문 직종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좀 높잖아요. 뭐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근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뭐 유형 근무, 재택 근무를 비롯해서 이제 AI나 챗GPT 같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서 근로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없던 근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 노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험이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죠.
굉장히 많고요. 이제 개인 편차가 있지만 평균을 좀 내보니까 이제 3, 4년 정도 합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험 준비하는데. 그렇죠. 전문 자격증이니까. 참고로 제가 만난 분은 이제 1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노무사 시험의 가장 기본이 이제 노동법인데 네.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노동법전을 봤거든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노동법만 해도. 그렇죠. 예. 이제 그걸 다 외워야 하고 그게 기본이고 네. 1차 시험에는 이제 노동법과 민법 그리고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 시험을 치르는데 네. 2차로 넘어가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시험과 3차 이제 2차는 논술 시험 그리고 3차는 면접으로 치르게 되고 작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00명대로 들어섰고 올해는 처음으로 응시자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랑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그 변호사가 예. 노무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노동법도. 근데 다만 이제 노무사는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예. 제가 메신저에서 예. 그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보방을 운영을 하는데 제보방. 제보 받으려고. 보통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제보를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화가 되기 전에 이제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분들에게 코멘트를 좀 요청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노동법 이슈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는 네. 노무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쪽 특히 이제 경험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노무사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인데 이쯤 되면은 노무사는 얼마나 벌까라는 것도 솔직히 좀 궁금해지고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할까? 어떻습니까? 노무사의 삶은. 뭐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이제 법무법인에 들어가게 되면 어쏘 변호사라고 해서 수습부터 하게 되잖아요. 네. 노무사도 마찬가지로 노무법인에 들어가게 되면 수습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초봉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 대기업 신입 초봉보다 뭐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노무법인에 따라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쌓아서 개업을 하게 되면 뭐 모든 이 전문 사자 소위 이 직업의 개업 상황과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업을 기반으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노무법인이 많이 생기는데 고객사가 많을수록 수입은 늘어날 테고 법인으로 개업할 경우에는 업무 환경은 좀 자유로운데 네. 일이 몰릴 때는 굉장히 몰리고 예. 일이 좀 많고 또 이제 소송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워라벨이 그닥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이 막 몰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노무사 뭐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아요. 지원자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특히 화이트 칼라 전문직부터 AI가 이걸 또 대체할 수 있다라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AI 그리고 챗GPT의 등장으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 이 노무사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노동법을 다루고 이전에 나왔던 판례들을 AI의 데이터 학습을 시키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 정도는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 AI와 챗GPT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데 다만 이 노무사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기업과 사람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이 노무사의 역할이 앞으로도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판례 검색이라든지 뭐 답변해줘 이게 아니라 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람 간의 연결은 좀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그걸 이제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 훌륭한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또 경쟁력이 높은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노동법을 근간으로 하지만 이 노동 환경은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뀌는 근로 환경에 맞게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분쟁을 조율하는 직업이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고요.
사건마다 이제 전략을 잘 세우고 합리적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협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람 사이에서 좀 힘든 일 겪는 분들, 월급이 밀렸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이런 분들이 노무사를 찾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를 겪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배우신 거 있으면 좀 풀어놔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취업을 했는데 누군가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뭐 욕설, 폭언, 뭐 뒷담화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 네. 뭐 요즘에는 메신저도 오고 가는 캡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녹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누군가가 폭언을 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음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회사 내부에 이제 괴롭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대표가 되는데 대표자가 또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진정을 넣거나 네. 이 진정이나 신고 전에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어떻게 신고를 할지 그리고 진정을 넣을지를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을? 네. 어떤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는 개인이고 네. 보통 이제 상대 가해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싸우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진정을 넣고 뭐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어떻게 할지 이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오늘 좀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한경자벤조이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868님이 당첨되기 너무 힘들어요. 성공예감 제작진 바뀐 이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작진 저만 바뀌었습니다. 당첨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품이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5868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요즘 일본 경제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일본 경제는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